환율 1,500원 돌파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고, 정부는 우리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며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1,470원대에서 평온하게 느껴진다고요? 그건 당신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폭탄의 뇌관이 아직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1,470원과 1,500원 사이의 30원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닌지, 그리고 이 30원이 어떻게 당신의 일자리와 집값, 생활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1,500원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부터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숫자가 아니에요.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딱 떨어지는 숫자를 빅피겨 또는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AI 알고리즘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1,499원까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내겠지 하는 믿음으로 외국인 자금이 버티지만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알고리즘은 한국 정부의 방어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자동으로 손절매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한두 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세계 수천 수만 개의 알고리즘이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1,500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1,550원, 1,600원까지 오버슈팅하면서 폭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댐에 금이 가는 것과 댐이 터지는 것의 차이예요. 실제로 2022년 강원 레고랜드 사태 때를 떠올려 보세요. 환율이 1,445원까지 올랐을 때 정부가 총력을 다해 막았고, 그 이후 3년에서 4년 동안 우리는 1,200원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는 환율이 800원대에서 출발해서 단 한 달 만에 2,000원 가까이까지 폭등했어요. 당시에도 모두가 설마 2,000원까지야 가겠어? 라고 했지만 시장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럼 환율이 오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건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팔았으니까 환율 효과를 톡톡히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대기업들은 공장을 해외에 많이 지어놨거든요.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만든 차를 미국인에게 팔면 그건 달러로 매출이 잡히는 거지 환율 효과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원자재 수입 비용이에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희귀 금속과 화학 물질을 수입해야 하고,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과 코발트를 전부 달러로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결국 수출로 버는 이익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비슷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기업도 이런데 내수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해외에서 밀가루나 부품을 수입해서 파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환율 1,470원인 지금도 직원 회식 줄이고 마른 수건 짜듯이 영업이익률 2%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환율이 딱 2%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2% 마진이 그대로 증발하면서 곧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율 30원 차이가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무너뜨리는 임계점인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은행의 태도 변화예요. 기업이 적자가 나도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현금만 있다면요. 그런데 환율 1,500원은 기업의 자금줄인 은행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거든요. 은행은 철저하게 비정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기업들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실적이 악화될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곳이 은행이에요. 은행의 AI 신용평가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으로 대출 회수와 금리 인상에 나섭니다.
사장님, 환율 리스크 때문에 신용등급이 재조정됐습니다. 이번 만기 때 대출금의 30%는 상환하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적자라 현금이 없는데 은행이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사채를 쓰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흑자도산이나 연쇄도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1,470원에서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라고 했던 은행들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비 오는 날 우산을 빼앗아가는 저승사자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런 불똥은 결국 부동산 시장과 우리의 대출이자로 튑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좀 내려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찍는 순간 한국은행의 손발은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왜냐고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외국인 자금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거든요. 가뜩이나 환율이 1,500원을 넘어 불안한데 금리까지 낮춘다?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외국 자본이 대거 탈출하면서 환율은 1,600원, 1,700원으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경기가 망가져도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2차 하락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달러가 비싸지는 게 아니라 내 집값을 위협하고 내 이자 부담을 키우는 거대한 폭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환율 1,470원 된 지 꽤 됐는데 마트 물가는 생각보다 견딜만 하던데요?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단지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아직 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차 효과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이 먹는 빵, 주유소의 기름, 전기요금은 사실 2개월에서 3개월 전 환율이 좀 더 낮았을 때 계약해서 들여온 물량들이에요. 기업들은 보통 3개월치 재고를 쌓아두고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미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환율 1,500원이 뉴노멀이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1,500원 환율로 비싸게 사온 원자재들이 제품이 되어 시장에 깔리기 시작하면 물가는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프하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업자들의 심리예요. 1,500원을 찍는 순간 이거 1,600원도 가겠는데? 라는 공포가 생기면서 나중에 더 비싸게 사올 걸 대비해 미리 가격을 왕창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의 30원 차이가 올겨울 여러분의 난방비와 식비를 20%에서 30% 올려놓게 될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쓰는 돈만 늘어나는 실질 소득 감소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280억 달러였는데 전달보다 26달러가 줄었어요. 고작 26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12월이라는 타이밍입니다. 보통 12월은 은행들이 분기 말 건전성 비율을 맞추려고 달러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채권 이자 수익도 들어오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실제로는 50억에서 80억 달러 사이를 시장에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식으로 온갖 경제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달러를 엄청나게 팔아서 환율을 억지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소방 호스로 물을 계속 뿌리고 있는데 물탱크가 점점 바닥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의 신뢰 추락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2024년 하반기 내내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이걸 듣고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 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내리지 못하고 대신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환율 막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2025년 1월 2일 신년사에서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큰 수준이라고 환율 수준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너무 높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불러서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국민연금이 달러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 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달러를 파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중앙은행은 말 바꾸기 대회라도 하나? 작년엔 금리 내릴 듯 말 듯 하더니 환율 오르니까 갑자기 국민 탓하고 경고만 날리네. 독립성도 없고 그냥 정부 눈치만 보는구나.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하겠어. 나가자. 바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6일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6,300억 원을 매도했고 다음날 30분 만에 또 5천억 원을 던졌어요. 코스피가 4,500을 넘어서며 축제 분위기지만 정작 똑똑한 돈은 이미 출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외국인들이 판 물량을 샀을까요?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1월 6일 하루에만 거의 6천억 원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풍선 게임에서 음악이 멈추기 직전 마지막 풍선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정부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내려간 거니까 지금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환율 차이까지 보는 거잖아. 나가야지. 게다가 삼성전자 보통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51.98%로 50%턱 밑까지 와 있어요.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심리적 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극장에 불이 났을 때 처음엔 몇 명만 나가는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순간 모두가 출구로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로 OECD 평균 65%보다 25%포인트나 높아요. 가계빚이 1,968조 원이나 됩니다. 아파트 한 채 사려고 3억 원 대출받은 30대 부부를 생각해보세요. 변동금리로 빌렸는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럼 부부의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뜁니다. 동네 식당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포기하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내수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건설사들도 문제예요. 2025년 10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8,800호로 연초보다 22.8% 늘었는데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3만 호를 넘을 겁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리니까 은행에서 빌린 PF 대출을 못 갚게 되고 건설사가 부도 나면 그 건설사에 도충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부동산 PF 부실로 저축은행 7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시장도 위험합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억 원은 대출받고 2억 원은 전세를 넣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뒤 전세 만기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을 팔아도 4억 원밖에 안 나오고 대출 3억 원 갚으면 1억 원밖에 안 남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 전세가 전국에서 속출하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터졌던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반복될 수 있어요. 반도체 의존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라는 한 다리로 겨우 버티는 외줄타기 고개사와 같아요. 2025년에 AI 분 덕분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고 그래서 코스피가 4,100까지 올라갔지만 2026년에 AI 사이클이 꺾이면
그 한 달이마저 무너지면서 한국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뭐가 남느냐는 거죠. 건설업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내수는 커피 한 잔에 7,000원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카페도 안 가고 소고기 값이 60% 뛰니까 고깃집도 안 갑니다. 정부가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외환 보유고를 털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한국은행은 스텔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RP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되 7일 뒤에 갚으라고 하는데 7일 뒤에 못 갚으면 다시 7일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주기를 무한 반복하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돈을 풀고 있어요. 이걸 대놓고 하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몰래 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8일 한국은행이 무려 1조 5천억 원의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춰보려고 한 건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리가 내려가기는커녕 발표하자마자 오히려 폭등해서 3.4%를 뚫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이 돈을 찍어서 금리를 억지로 낮추겠다는 건 원화 가치가 폭락할 거란 뜻이잖아. 한국 국채 사서 이자 3% 받으려다가 환차손 5% 먹으면 바보짓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서 한국 국채를 집어던진 거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의 돈 풀기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이 아시아의 브라질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브라질이 이자 10%를 줘도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바로 환율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한국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금을 확보하세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달러나 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게 안전합니다. 미국 주식, 달러 예금, 금 ETF 뭐든 좋아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테니까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그때 가서 전환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불필요한 대출은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빚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코스피 4100은 반도체 착시일 뿐이에요.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폭락할 수 있으니 그때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환율이 더 떨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원화만 들고 있지 마세요. 레버리지를 더 끌어올리지 마시고 영끌이나 B2 같은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1,470원과 1,500원의 차이는 단순한 30원 상승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투매를 부르고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무너뜨리며 은행의 대출 회수를 촉발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카드를 빼앗아버리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셧다운 버튼과도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 막아주길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는 늘 설마 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어쩌면 구조적 붕괴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설마 서울 아파트가 떨어지겠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그놈의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만 그 장기가 오기 전에 당장 내년, 내후년의 고통을 견딜 체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경제의 룰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으로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준비된 자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어요. 무리한 확장은 멈추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시고 빚을 줄이며 자산을 왈러와 원화로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길 바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